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혐오인데요. 특히 일부 정치 세력이 극단화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함께할 분은 철학자이자 시인 그리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서강대 서동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모셨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좀 많이 출연을 하셨었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몇몇 계기가 있을 때 좀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MBC를 출연은 어떠셨어요? MBC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십니까? 네. 아, 예. 뜻깊은 자리네요. 네. 네, 귀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몇 해 전에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하나를 봤어요. 제목이 12월의 꽃 크리스마스. 이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날이고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건 정념을 갖게 됐다는 뜻이고 그 정념은 순환의 고통이다. 뭐 줄여서 제가 그러니까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크리스마스는 상처받는 자를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먼저 이렇게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저도 뜻깊고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 게 예. 당연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신이 사람이 된 날이라고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 살펴보면은 이거 우리 뭐 어떤 종교적 맥락 이런 거 다 빼고 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네. 먼저 이런 한 철학자의 견해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네네네. 예, 레비나스가 이 유대교라서 참 이 기독교 크리스마스 예. 최대 명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도 않을 테고 좀 거리감이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인간과 신이 결합된 것 또는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거는 뭐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교도들의 문학 속에서 이미 등장을 했던 것이다. 그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과 인간성이 다 결합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는 그런 큰 이야기의 흐름 안에 이 그리스도도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신성하고 그다음에 인간성이 결합됐다라는 점에서. 예. 근데 특별한 점이 뭐냐? 특별한 점은 이제 인간의 신은 전능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수동적이기도 하고 피동적이고 그다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죠.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무능력이고 단점이죠. 네. 근데 그거를 타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여줬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타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순환받는다. 수동적이 된다. 신이. 이런 데서 아마 다른 모든 신화들하고 구별되는 네.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타인을 위한 한 사람, 네. 타인을 위한 신이라는 그런 거를 크리스마스는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위한 신. 그러면 결국은 자 지금 저 교수님이 타인 내지 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철학책을 보면 타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네. 타자라고 하는 거 그냥 지금 말씀하신 타인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는 이제 뭐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편으로 보면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 그런데 더 우리가 시선을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체 또는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와 다르다. 이 단순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타자니까. 그렇겠죠.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자를 쓰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하게 인간적인 것에 귀속되지 않는 게 이 다르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타인이라는 말의 제한성보다는 이 타자라는 말의 보다 폭넓은 보편성을 좀 긍정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나와 수가 다른 것, 있습니다. 이질적인 것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에는 네.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보다는 타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타자에 대한 혐오는 자기 규정의 수단이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봤는데 그러니까 왜 혐오 현상이 나타나 혐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자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혐오로 이해를 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오히려 혐오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맞는 말씀이고요. 예. 이제 좀 간단하게 답변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애둘러서 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타자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나와 다르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일단 내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저항한다. 이런 함축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 소유의 물건이라든가 내 소유의 프로젝트라든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우린 나 자신의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 내가 부여한 그런 의미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타자는 자기 자신의 방식이 있고 자기 자신이 관철시키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지 내가 의미 부여하는 대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의미망 안에 들어왔더니 이미 동화됐다는 뜻이 되니까. 맞습니다. 타자가 아닌 거죠 그때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예,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을 다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그렇게 자기가 그걸 동일자로 환원된다. 뭐 철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려운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나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 이미 타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나 밖에 있는 타자는 내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될 것인가 하면은 무의미 부여 못하니까 어쩌면 무의미로 출현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사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저 사람은 그 뭐 친구가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동료가 되었건 간에 왜 나를 못 알아줄까? 따를까? 나를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서 타자와 만날 때 무의미와 만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세계를 관철시키려고 해도 타자는 그 바깥에 있다라는 점에서 나한테는 어떤 점에서 손해, 손실, 시간 낭비, 즉 한마디로 무의미로서 도래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자하면 보통 외국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제 부하 직원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죠? 말을 되게 안 듣고 맨날 다른 짓 하고 막 그러면 그 순간에 막 화가 나면서 막 규정하려고 그러도 안 되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같은 범죄에 속하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각자는 각자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과 이제 부딪혔을 때 마주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나의 의미를 오히려 파괴하고 들어오는 자 그런 점에서 뭐 무의미로 도래하는 그건 뭐 일상 속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런 무의미와 마주쳐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이 무의미를 나의 의미로 동화시키지 않고 그럼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살아나가는 방식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타자라는 근본적인 무의미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망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고요. 자기 규정의 수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자기 규정이라고 네. 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어떻게 자기를 규정하는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거를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방식이 옳은가, 이런 방식이 나쁜가, 네.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예.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그 타자가 무의미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타자는 나의 수단도 되지 않고 내가 부여한 의미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타자는 동호 반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나의 수단 이런 게 아니라 타자는 타자일 뿐이다. 동호 반복, 완전 동호 반복, 무의미죠. 동호 반복은 아무 뜻풀이도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뜻하는 건 뭔가 하면은 타자가 나에게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 자체로 있는 걸 보통 철학에서는, 고전적인 그 철학적 사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자체 목적으로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혐오정사가 나오는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타자는 그 자체 목적으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거 뭐 고전 윤리학에서 늘 해오던 얘기죠. 우리 이제 그 타자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그런 철학적인 고전적인 사유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혐오 문제를 다뤄야겠죠. 혐오 네. 문제. 그러니까 자기 규정을 타자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이제 그런 길은 나뉠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는 이 혐오라는 것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그렇죠.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예를 들면은 뭐 전통이라든가 그렇죠. 관습이라든가 예. 전체적으로 뭐 상속받은 아버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적인 개념들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 단일한 핏줄을 가진 통일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아왔던 가치관이라든가 상속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게 위협받게 되면은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는 근본적으로는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책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내가 이걸 잘 상속받지 못하지? 예. 이런 방식의 스스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우고 짐을 지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뭐 통틀어서 한마디로 죄책감, 가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똑같은 정서가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죄의식이나 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한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현되는 게 그대로 방향이 바깥으로 될 때는 무엇인가 하면 타자에 대한 원한, 혐오로 표현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상속받은 거, 전통적인 거, 이게 와해된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방식으로 이제 타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자책감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책임 전가, 그것이 타자에 대한 책임 전가,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서는 하나인데 방향에 따라서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한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가책이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밖으로 투사될 때는 그거는 원한이나 혐오 이런 방식으로 투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극우 집단에서 혐오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혐중 정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비롯되는 거? 이게 뭔가 보수적인 가치의 붕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예. 우려스럽고 또나 중요하게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하면은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들보다도 네. 이제 그거에 의해서 반응하는 보다 큰 대중 집단, 도대체 이 메커니즘이 왜 생기는가, 이게 저는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또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이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 토마스 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세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건 저도 알아요. 네. 뭐 그의 대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이산이나 파우스트 박사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인류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작품인데요. 그래요? 예, 요셉과 그 형제들 뭐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뻔한 이야기를 또 소설로 쓰나 하는데 엄청난 그 소설적 몰입감과 그다음에 통찰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기식대로 재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널리 알려진 얘기로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한 집안을 다스리는 총괄하는 그런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이집트 장군의 집안입니다. 보디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끝내는 그 요셉을 사랑하다 못해 증오하게 되고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죠. 이 뭐 이야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완전 전형적인 사랑과 전쟁인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바로 선동을 합니다. 이 이집트 장군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요. 강과 검은 흙의 아들들이요 하고 일종의 봉기를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평소에 그 집안의 하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평소에 자신들이 이집트인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하인으로서 주인한테 일을 잘못하거나 게으르면은 매를 맞던 자들이 갑자기 이집트인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또는 상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머릿속으로 갑자기 같이 있다고 상상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당연하게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배타적인 타자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 타자에 대한 그 배타적인 혐오를 매개로 삼아서 이제 그 상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가 가려지는가 하면은 사실 자신들의 이 하인들로서의 그 권리를 지켜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 집의 집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허구적인 그런 공동체가 자기가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나는 이집트인이다라는 내실 없는 그런 정체성 속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이제 요셉을 혐오의 대상으로 혐오하는 타자로서 그렇게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면 일종의 또 희생양이기도 했네요. 그러면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혐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도 희생양이라는 개념과 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가 발동하다 보면 항상 희생양을 먼저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희생양인 까닭은 그러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당한 정의나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상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타자를. 그렇죠. 그건 뭐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현혹되어서 그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공동체가 이미 그냥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그런 허구 속으로 불려 나온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저는 이렇게 이 상상적으로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오인하게 되는 것. 오인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정치적인 현장 안에서 뭐 일어나는 제일 위험스러운 일이고 뭐 지금뿐 아니라 늘상 그렇죠. 일어났던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칼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평등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 자, 이걸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타자라든지 혐오라든지 하고 연결을 지으면 이웃을 돌아볼 여지가 있다면 애초에 혐오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정말 제 생각에는 존재론적인 문제이고 네. 어떤 점에서는 인간학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지가 있어서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의 문제라고는 생각보다도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타자로부터 어떤 질문이나 도움의 요청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요구하는 뭔가가 왔다고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이메일을 통해서건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건 뭐 왔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척을 하건 이메일을 못 받은 척을 하건 못 들은 척을 하건 아니면은 강하게 거부를 하건 긍정을 하건 간에 모든 거는 대답이고 반응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타자와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우리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타자를 향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필연적으로. 속칭 일십도 반응이다. 이런 거죠. 읽고 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든 반응은 사실은 자기 내면에서 심판을 받건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건 그 가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반응했냐? 그 반응은 옳았던 것이냐? 스스로 묻건 타자가 묻건 간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심판받고 평가받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저는 도착적인 관계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타자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타자를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주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타자가 예를 들면 몰려 들어온다. 뭐 난민이 됐건 가난한 죄가 됐건 뭐가 됐건 몰려 들어온다. 자, 그럼 이걸 폐쇄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야. 이건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거죠. 예. 도착적인 상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적인 상태라는 것은 뭘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하면 혐오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접근 불가 오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경계심으로 갔다가 그것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네. 그리고 제가 이 두 측면 그러니까 타자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다음에 그게 강도가 심해져서 혐오로 표현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을 존재론적이고 인간학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인간의 필연적인 두 측면 같습니다. 그 한쪽으로만 완전히 타자에 몰두하는 이런 측면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꽁꽁 담을 쌓고자 하는 이런 식의 것도 있겠죠. 이런 존재론적인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가치의 관점에서 그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유가 늘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함이 세계 안에서 인공호흡을 하듯 끊임없이 숨을 불어넣어 세계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혐오를 극복하려면 어떤 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대단히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넓은 차원에서 썼던 문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놔둬서는 결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고 그냥 놔둬서는 생각이라는 것이 늘 거기에 숨결을 부려넣듯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치에 입각한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 네. 그런 것이 늘 개입하고 생각의 노동,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노동이 개입을 해서야만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늘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썼던 문장입니다. 가치에 입각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전시켜왔던 보편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어떤 제가 염두에 뒀던 건 넓은 추상적인 가치라기보다도요. 사안이 되는 것이 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그 어느 게 옳고 나쁘고 이거는 결코 중립적인 위치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정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관점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이고 관점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립적 위치라는 허구적인 그 위치에 대한 망상부터 버려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좀 특별하게 모시고 특별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시간이 워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동욱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